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 정말 내 자식이 맞니? 어머님, 애초에 우리가 왜 모시러 왔는지 진작 눈치채셨어야죠. 늙은 어머니를 효도하겠다며 시골로 모셔간 아들 부부. 하지만 집을 팔고 재산을 정리한 뒤 어머니를 기다린 건 사랑이 아니라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아들이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가 마주한 잔혹한 현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반격.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배신의 기록.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도 벌써 3년째예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차려놔도 혼자 먹어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20평도 안 되는 공간이지만 제겐 세상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거든요. 이 집에서 아들을 키웠고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죠. 벽마다 추억이 붙어 있는 곳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만 하면 또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보기도 하고 동네 슈퍼에서 아주머니들이랑 수다 떨기도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결국 혼자더라고요.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한 집. 누구 하나 엄마하고 부를 사람이 없는 곳. 남편이 살아있을 땐 그래도 집안이 활기찼어요. 아침마다 신문 보면서 투덜거리고 저녁엔 텔레비전 앞에서 뉴스 보면서 한마디씩 하고 그게 다 시끄럽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없어지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조용했죠. 아들은 1년에 한두 번 얼굴 비추면 다행이었어요. 통화도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았죠. 바쁘다는 건 알아요. 젊은 사람들 먹고 살기 바빠서 부모까지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 나이 때 그랬으니까요. 시집살이 하느라 애 키우느라 친정 부모님 자주 못 찾아뵙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은 서운했어요. 명절에도 안 내려오고 제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고 혼자 미역국 끓여 먹으면서 눈물 흘린 적도 있었죠. 근데 뭐 어때요? 자식이 잘 사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죠. 평소엔 제가 전화해도 잘 안 받던 애가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싶었죠. 왜 이럽니?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소랑 다른 목소리였어요. 뭔가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느낌이었죠. 저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안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싶어서요. 혹시 회사에서 잘렸나, 건강이 안 좋아진 건 아닌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엄마, 사실은요. 제가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거. 그래. 이제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혼자 사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저희랑 같이 사시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같이 살자고요? 우리 아들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더 물어봤죠. 정말이니? 네. 제가 서울 생활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갈 거예요. 아내랑 둘이서 엄마 모시고 살려고요.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이제 저희가 제대로 효도할게요. 어머님 혼자 두고 죄송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아들이 저를 찾아준다니, 의지할 곳이 생긴다니,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핸드폰을 꽉 쥔 채로 울었더니 며느리가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너무 놀라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너무 고마워서.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꿈 같았거든요. 제가 뭘 잘했다고 이런 행운이 찾아온 건지, 남편이 하늘에서 도와준 건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 아들이 그렇게 효자였나?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왜?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근데 곧바로 제 자신을 탓했어요. 아들이 효도하겠다는데 의심부터 하다니. 나이 들어서 그런가 좋은 일도 믿지 못하게 됐나 싶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너무 삐뚤어진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날 밤엔 잠을 설쳤어요. 기쁜 마음 반, 불안한 마음 반이었죠. 아들 부부랑 같이 살면 어떨까? 서로 불편하진 않을까? 제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예전보다 야위어 있었어요. 일이 많이 힘든가 보다 싶었죠. 엄마, 집 좀 봤어요. 시골에 괜찮은 데 하나 있더라고요. 마당도 있고 방도 넓고. 그래, 그럼 우리 셋이서 살기엔 충분하겠네. 네. 근데 엄마, 여기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어차피 같이 살 건데 이 집 유지할 필요 없잖아요. 관리비도 나가고 비워두면 도둑도 들고. 차라리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집을 팔라고? 이 집을 팔라고요? 그래도 이 집은 내 아빠랑 평생 모아서 산 곳인데. 엄마,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제 여기 안 사실 건데. 그 돈으로 시골에서 편하게 사시면 되죠. 말은 맞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같이 살 건데 빈집 놔둬봤자 의미 없죠. 근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거든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아들을 처음 데려와서 잠재우던 방, 남편이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침대. 모든 게 기억 속에 생생한데 그걸 다 버리고 떠나라니. 그래도 좀 생각해 볼게. 엄마,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시골집 계약금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아들은 돌아갔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집안을 걸어다니면서 하나하나 둘러봤어요. 거실벽에 붙은 아들 어릴 적 사진, 남편이 좋아하던 소파, 부엌에서 수없이 끓였던 국 냄새까지. 모든 게 소중했어요. 결국 저는 집을 팔기로 했어요.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었죠. 아들 말이 맞았어요. 어차피 같이 살 건데 굳이 빈집을 놔둘 이유가 없었죠. 부동산에 내놨더니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3억 5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집을 보러 온 사람들 앞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여기 화장실 리모델링 해야겠네요. 이 벽지 다 뜯어내야겠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제겐 소중한 공간인데 다른 사람들에겐 그저 돈으로 환산되는 물건일 뿐이더라고요.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왔대요. 엄마, 잘하셨어요. 이 돈은 엄마 명의 통장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야겠지. 근데 엄마, 통장이 여러 개면 관리하기 불편하시잖아요. 하나로 합치는 게 어때요? 통장을? 네. 어차피 같이 살면 가계부도 합쳐야 되고요. 나중에 병원비 같은 것도 제가 관리해드리는 게 편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숫자도 잘 모르고 요즘 은행 업무도 복잡하잖아요. 인터넷 뱅킹이니 뭐니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아들이 관리해주면 편하긴 하겠다 싶었죠. 근데 왜 자꾸 불안한 걸까요?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경고음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 돈인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엄마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세요? 제가 엄마 돈 가로채려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들을 의심하다니, 가족을 믿지 못하다니,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가족이 제일이지, 자식 믿고 살아야지, 이런 말들. 그래서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저는 통장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남긴 보험금까지 전부 한 통장에 모았어요. 아들이 그걸 관리하겠다고 했죠. 은행에 같이 가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은행 직원이 물어봤죠. 어머님,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아요.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도장도 맡겼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엄마한테 물어보긴 번거로우니까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얼굴이 왜인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우리 아들이 저렇게 사무적인 표정을 짓게 됐을까? 어릴 땐 그렇게 순수하고 밝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통장 정리를 하다 보니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남긴 유산, 집 한 돈까지 전부 아들 손에 넘어갔어요. 제 손엔 그저 텅 빈 통장 몇 장만 남았죠. 짐을 싸는 날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짐을 싸면서도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남편이 아껴 입던 옷, 아들 어릴 적 장난감, 우리 가족 사진들, 모든 게 다 소중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10년 넘게 옆집에 살던 분이었죠. 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아들이 모시겠다잖아. 언니, 노인네 재산은 손에 쥐고 있어야 해요. 자식한테 다 넘기면 나중에 후회해요. 우리 아들은 달라. 얘는 효자야. 그러길 바래요. 근데 언니, 혹시 모르니까 비상금이라도 남겨두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신경 쓰였는지 몰라요. 비상금? 제가 왜 비상금을 남겨둬야 해요? 우리 아들이 저를 모시겠다는데. 근데 이웃 아주머니 눈빛이 심각했어요. 뭔가 아는 게 있는 것처럼 보였죠. 언니, 제 친구도 그랬어요. 아들한테 재산 다 넘기고 모셔졌는데 6개월 만에 요양원 보내졌대요. 그건 그 집 이야기잖아. 우리 아들은 안 그래. 알았어요. 그냥 조심하세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어요. 짐을 다 싸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산 곳, 모든 게 익숙한 곳. 이제 이 문을 나서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떠나기가 싫었어요. 시골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제가 평생 살던 동네, 장 보던 시장, 다니던 경로당, 모든 게 사라졌어요. 아들은 운전하면서 가끔 제 눈치를 봤어요. 며느리는 뒷자리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죠. 가끔 문자 소리가 났는데 누구랑 연락하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어요. 엄마, 집 진짜 좋아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래. 고맙다. 근데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가슴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거든요.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마당도 있고 집도 깨끗했죠.
방이 3개나 됐어요. 아들 말대로 넓고 좋은 집이었어요. 어머님, 이쪽 방 쓰세요. 제일 햇볕 잘 들어요. 그래, 고맙구나. 방은 작았지만 아담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죠. 짐을 풀면서 저는 안도했어요. 괜한 걱정이었나 봐. 아들이 진심으로 저를 모시려는 거였어. 이웃 아주머니가 쓸데없이 겁을 줬나 봐. 그날 저녁엔 아들 부부가 저녁을 차려줬어요. 고기도 구워주고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죠. 오랜만에 가족끼리 둘러앉아 밥을 먹으니 좋았어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그래, 고맙다. 너희도 많이 먹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잤습니다. 마음도 편했고 몸도 편했어요. 아들 부부가 옆방에 있다는 게 든든했죠.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마다 밥을 같이 먹고 저녁엔 텔레비전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죠. 혼자 살 땐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에서 커피 끓이는 소리가 들리고 저녁엔 밥 짓는 냄새가 나고 그게 참 좋았어요. 며느리도 친절했어요. 차도 타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제가 뭘 해주겠다고 하면 어머님은 쉬세요 하면서 막았죠. 정말 효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8시쯤 일어났는데 며느리가 눈을 흘기더라고요. 어머님, 아침은 7시까지 차려주세요. 저희 출근해야 되거든요. 응? 그리고 설거지랑 청소는 어머님이 하시는 게 어때요? 저희는 일하러 나가니까.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저를 모시러 왔다면서 제가 집안일을 다 해야 한다고요? 그래도 내가 나이가 있어서. 어머님,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이것도 못하시면 나중에 어쩌려고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며느리 얼굴이 처음 봤을 때랑 달랐어요.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 남았죠. 그 뒤로 규칙이 생겼습니다. 밥 먹는 시간, 설거지하는 시간, 빨래하는 시간.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며느리가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죠. 어머님, 오늘 설거지 아직 안 하셨네요? 미안해. 허리가 좀 아파서. 나이 들면 다 아프죠.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죠. 70이 넘은 나이에 아침 7시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젊었을 때도 힘들었던 일인데 지금은 더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도 참았어요. 괜히 말했다간 짐이 될 것 같았거든요. 아들은 항상 밖에 나가 있었어요. 집에 들어와도 방문 닫고 핸드폰만 봤죠.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어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그래.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아들이 제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제 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짐이 구석에 쌓여 있었어요. 옷장엔 며느리 옷이 가득했고 제 이불은 벽장에 처박혀 있었죠. 화장대에는 며느리 화장품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고요. 이게 무슨... 아, 어머님. 방이 좁아서 제 옷 좀 넣었어요. 괜찮으시죠? 그래도 내 방인데. 어머님은 옷이 많지도 않잖아요.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양보? 내 방인데 제가 양보를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괜히 말 꺼냈다간 집안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참고 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녁엔 제 침대에 며느리 가방까지 올려져 있더라고요. 침대 절반을 며느리 물건이 차지하고 있었죠. 제가 누울 공간은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집안이라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침마다 밥 차려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제 일과의 전부였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가끔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동네 한 바퀴라도 돌고 싶었죠. 경로당이라도 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나 잠깐 경로당 다녀와도 될까? 어머님, 오늘 저녁 손님 오는데 준비해야죠. 나중에 가세요. 알았어.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손님도 오지 않았고요. 그냥 집안에 붙잡아 두려는 핑계였던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러 나갈 때가 유일한 외출이었어요. 그마저도 며느리가 따라와서 감시했죠. 제가 뭘 사는지, 누구랑 이야기하는지 다 지켜봤어요. 밤마다 혼자 방에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인가? 아들한테 의지하려 했던 게 이렇게 되는 건가? 서울에 있을 때가 차라리 나았어요. 혼자 살았지만 자유롭게 살았거든요. 경로당도 마음대로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지금은 감옥에 갇힌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집도 팔았고 돈도 다 맡겼는데 돌아갈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었어요. 서울에 있던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창피했거든요. 아들한테 잘 모셔진다고 자랑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며느리는 그날따라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응, 괜찮아. 우리 어머님 요즘 많이 편찮으셔서 걱정이에요. 제가 잘 모셔드려야죠. 동네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며느리가 참 효부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 보기 힘들어요. 어머님 복도 많으시네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밖에선 저렇게 착한 척하면서 집안에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이중인격 같았어요. 사람들 앞에선 천사처럼 웃으면서 그들이 돌아가면 악마처럼 변했죠. 손님들이 돌아간 뒤 며느리 얼굴이 차갑게 식었어요. 문을 닫는 순간 미소가 싹 사라졌어요. 어머님, 오늘 손님 접대 수고하셨어요. 설거지 좀 해주세요. 응. 접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손님들이 쓴 그릇, 컵, 냄비까지 전부 다 제가 혼자 닦아야 했죠. 허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쉬면서 했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사람들 앞에선 완벽한 며느리, 집안에선 차가운 며느리.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어쩌면 며느리가 원래 저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밖에선 친절하고 집에선 현실적이고 누구나 이중적인 면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가끔 며느리가 던지는 말들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어머님, 요즘은 치매도 빨리 온대요. 조심하세요. 혹시 나중에 요양원 가시게 되면 미리 알려주세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어머님 친구분 중에 요양원 가신 분 계시죠? 거기 어때요? 그 말들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밤 11시쯤 됐을 거예요. 거실을 지나가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통화 중이었죠. 발소리를 죽이고 가만히 들었어요. 응,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 통장은 이미 넘어왔고 도장도 있어.
이제 몇 가지만 더 처리하면 돼.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뭐가 다 됐다는 거죠? 도장이 넘어왔다고요? 어머님, 걱정 마. 눈치 못 채. 이미 손 쓸 수 없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숨소리까지 죽이면서 귀를 기울였는데 며느리가 계속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출? 그건 이미 처리했어. 어머님 명의로 2억 나왔어. 곧 요양원 보낼 거야. 그럼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지.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거든요. 며느리가 자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방으로 돌아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최대한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혹시 내 통장으로 뭐 한 거 있니? 왜요? 그냥 궁금해서. 내 돈인데 내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도 통장 좀 보여줄 수 있니?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요?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아들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다니.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이게 내가 아는 아들이 맞나?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며칠 뒤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제 이름으로 온 서류였죠. 은행에서 온 대출 승인 통지서였어요. 봉투를 뜯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2억 원. 제 명의로 2억 원 대출이 났다고요? 눈앞이 깜깜했어요. 2억 원이면 제가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액수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갚아요? 70이 넘은 나이에 2억 원 빚을 어떻게 갚냐고요. 저는 당장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손에 쥔 채로 아들 방문을 두드렸어요. 이게 뭐니?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어? 그게, 말해봐. 내 도장으로 뭘 한 거야? 엄마,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조금만 쓰고 바로 갚을게요. 2억이 조금이야?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려.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어차피 다 엄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아들이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저를 모시러 온 게 아니라 제 재산을 빼앗으러 온 거였어요. 집을 팔게 하고 통장을 넘기게 하고 도장까지 빼앗아서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피했죠. 그게 답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또 엿들었습니다. 귀를 문에 바짝 붙이고 들었어요. 그들은 제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다행이네. 어머님이 눈치챘지만 이미 늦었어. 근데 엄마가 계속 따지면 어떡해. 그럼 요양원 보내면 되죠. 치매 진단서 하나 떼면 돼요. 그래도 엄마인데. 당신 엄마 아니잖아요. 애초에 남의 자식이었으면서. 그 말에 제 다리가 풀렸어요. 남의 자식? 아들이 내 친자식이 아니라고? 무슨 소리야? 내가 낳았는데.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아니, 잠깐. 정말 그랬나? 갑자기 기억이 흐릿해졌어요. 분명 아들을 낳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언제였더라? 어디서였더라?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음 날 저는 경로당에 나갔어요. 더 이상 집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뭐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나왔어요. 이제 눈치 볼 것도 없었죠. 그곳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마을에서 오래 사신 분이었죠. 80이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셨어요. 아이고, 새로 오신 분.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눈이 다 퉁퉁 붓고, 혹시 그 집에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게 속삭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듣게 목소리를 낮췄죠. 그 집 예전에도 노인 한 분 사셨어요. 당신처럼 자식한테 모셔졌다고 온 분. 그래서요? 석 달 만에 요양원 보내졌어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돌아가셨죠. 혼자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내 두 눈으로 봤어요. 그 집 며느리 밖에선 착한 척하지만 속은 독사 같아요.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당신도 조심해요.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요. 어떻게요? 전 돌아갈 곳도 없어요. 돈도 없고요. 그래도 빠져나와야 해요. 안 그러면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한숨만 쉬었죠. 할머니는 그 옛날 노인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말해줬어요. 처음엔 아들 부부가 잘 모셨대요. 근데 석 달쯤 지나니까 태도가 바뀌었다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요양원에 보내졌고 거기서 외롭게 돌아가셨다고. 장례식도 제대로 안 치렀어요. 화장하고 상골했다더라고요. 그럼 재산은요? 다 아들이 가졌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똑같았어요. 저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빠져나가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뒤졌어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 담긴 상자였죠. 이사 오면서 가져온 몇 안 되는 짐 중 하나였어요. 혹시나 싶어서 뒤적거렸는데 이상한 서류가 하나 나왔습니다. 입양 서류.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입양? 아들을 입양했다고? 저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어요. 날짜를 보니 아들이 5살 때였습니다. 입양 기관 도장도 찍혀 있었고 남편 서명도 있었어요. 그럼 아들은 제 친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는 분명 아들을 낳은 기억이 있는데. 아니, 잠깐. 그 기억이 정말 맞나? 30년도 더 된 일인데 제가 제대로 기억하는 게 맞나? 다른 서류들도 뒤졌어요. 병원 기록, 일기장, 사진첩. 모든 걸 다 확인했죠.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30년 전 저는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미숙아였대요.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죽었다고. 저는 그 충격으로 정신이 나가버렸죠. 병원 기록에 적혀 있었어요. 산후우울증을 넘어서 정신병동에 입원했다고. 남편은 저를 위해 결정을 내렸어요. 다른 아이를 입양하기로. 그게 제가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너 입양된 거 알고 있었니? 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죠. 어디서 그런 걸? 대답해. 너 내 친아들 맞니? 왜 대답을 안 해? 엄마가 알 필요 있어요? 어차피 지금까지 엄마 노릇했잖아요. 그 말에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정말로 제 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들은 15살 때 알았대요. 우연히 서류를 봤다고. 그때부터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진짜 엄마로 보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런 거야?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것도 있죠. 근데 엄마, 솔직히 말하면 누가 친엄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중요한 거죠. 그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과거를 더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오래된 일기장을 읽었어요.
거기에 모든 게 적혀 있었죠. 남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한다. 아이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입양을 결심했다. 아내를 위해서 오늘 아이를 데려왔다. 5살짜리 남자아이. 아내는 진짜 자기가 낳은 줄 알고 있다. 차마 말할 수가 없다.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 아내도 행복해 보인다. 이 비밀을 끝까지 가져가야겠다. 남편은 저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아이를 잃은 슬픔에 무너질까봐. 그래서 다른 아이를 데려와서 제 친자식인 것처럼 키우게 한 거죠. 그 마음은 고마웠어요. 정말로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게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말해줬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말했대요. 어차피 남의 자식이면 우리가 재산 받는 게 당연하죠. 친자식도 아닌데 뭘 미안해해요. 그게 며느리 생각이었어요. 저를 효도로 모신 게 아니라 재산을 빼앗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죠. 집을 팔게 하고 통장을 넘기게 하고 대출까지 받게 한 것. 모든 게 처음부터 짜인 각본이었어요. 아들 부부는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저를 시골로 데려와서 재산을 다 빼앗고 요양원에 보내고 그 뒤엔 연락도 끊고 그렇게 살 생각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떠날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언제 쫓겨날지, 언제 요양원에 보내질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들이었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으면 며느리가 통화하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곧 요양원 보낼 거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저를 불렀어요. 저녁 먹고 난 뒤였어요. 거실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중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죠.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머님을 계속 모시기엔 힘들어요. 뭐?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도 일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요양원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양원? 저를 요양원에 보낸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어. 어머님,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감당이 안 돼요. 감당? 내 돈으로 사기친 것들이 감당이 안 된다고?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어차피 선택권 없잖아요. 그 말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 선택권이 없었어요. 집도, 돈도, 의지할 곳도 모두 잃어버린 저에겐 요양원 입소는 다음 주예요. 짐 싸두세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미소 한 점 없는 얼굴이었죠. 일주일 뒤 저는 짐을 쌌어요. 단 하나의 가방뿐이었죠. 평생 모은 물건들, 추억들, 모든 게 한 가방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선물한 반지, 아들 어릴 적 사진, 제가 아끼던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어요. 방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석 달을 산 방이었지만 추억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감옥 같았던 곳, 자유가 없었던 곳. 아들은 차를 몰고 저를 요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라디오 소리만 차 안을 채웠죠.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요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 가끔 찾아올게요. 안 와도 돼. 어차피 넌 내 아들 아니잖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잠시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았죠.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저는 가방을 들고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이 차를 몰고 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요양원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죠. 방도 나쁘지 않았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있는 노인들의 표정은 모두 비슷했어요. 버려진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 방마다 노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만 바라보거나 텔레비전만 보거나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옆방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당신도 자식한테 버려졌어요? 네. 여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재산 빼앗기고 버려지고. 이게 효도래요. 효도? 그런 거 없어요.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그랬어요.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할머니는 70년 넘게 사셨는데 자식이 넷이나 있었대요. 근데 아무도 안 찾아온다고. 다들 바쁘다고, 돈 없다고, 핑계만 대면서 전 자식들한테 집도 주고 땅도 나눠줬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요양원에 처박혀서 혼자 늙어가는 거밖에.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같이 울었죠. 밤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다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어느 날 요양원 상담사가 찾아왔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친절해 보였어요. 어르신, 혹시 법률 상담 필요하세요? 법률 상담? 네. 재산 문제나 가족 문제로 힘드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무료로 변호사 상담 연결해 드려요. 저는 그제야 희망이 보였어요. 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걸, 당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 변호사였어요. 안경을 쓰고 정장을 입고 있었죠.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집을 판 것, 통장을 넘긴 것, 무단 대출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했죠. 변호사는 메모하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입니다. 고소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특히 무단 대출은 서류 위조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그 순간 저는 울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 싸울 수 있구나. 변호사는 제게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줬어요. 통장 사본, 대출 서류, 집 매매 계약서. 다행히 제가 몇 가지는 가지고 있었어요. 소송 비용이 걱정되시죠? 승소하면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보험금을 찾았어요. 아들도 모르는 계좌였죠. 남편이 제 이름으로 숨겨둔 돈이었어요. 남편 일기장에 적혀 있었거든요.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까지.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여보,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이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당신만 알고 계세요. 남편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하늘에서도. 이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아들 부부는 법정에 섰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법정에 선 아들은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엄마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엄마가 나이 드시니까 제가 관리해 드린 거예요. 피고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2억 원 대출을 받은 것이 피해자를 위한 행동입니까? 그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피해자 동의 없이 진행한 것 아닙니까?
증거는 명백했어요. 위조된 서류, 무단 대출, 재산 편취, 은행 CCTV에도 아들 혼자 가서 대출받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제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거죠. 며느리도 공범이었어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다 증거로 제출됐죠. 판결이 났어요. 아들 부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제 재산을 모두 돌려주라는 명령이 내려졌죠. 대출금도 아들 부부가 갚아야 한다고 했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에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엄마 찾지 마라. 그게 제가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증오에 찬 눈빛이었죠. 근데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지금 저는 혼자 삽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가 선택한 공간이에요. 서울 외곽이지만 교통도 편하고 조용한 곳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아요.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려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빼앗겨 보지 않으면 몰라요. 가끔 경로당에 나가면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을 만나요. 자식한테 배신당한 사람들, 재산 빼앗긴 사람들. 저는 그분들에게 말해줘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싸울 수 있어요. 그분들은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하죠.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가고, 증거 모으고, 법적 대응 준비하고, 저는 그분들을 돕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기자였습니다. 신문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어르신,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르신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좋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인터뷰 내용이 기사로 나갔어요. 신문 일면에 실렸죠. 일은 노모, 불효자식 고소의 승소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죠. 응원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울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 뒤로 저는 방송에도 나갔어요. 라디오에도 출연하고 팟캐스트에도 나가고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줬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당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싸워야 해요. 지금도 가끔 아들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제 손을 꼭 잡고 걷던 모습, 처음 학교 갔을 때 울먹이던 모습, 생일날 제가 만든 케이크 앞에서 웃던 모습. 하지만 그게 다 의미 없어졌어요.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모든 걸 바꿔버렸거든요. 아니,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아들이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건데 아들은 그걸 몰랐어요. 입양된 자식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가족이에요. 근데 친자식이라도 이용하고 버리면 남이죠. 어느 날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효도가 뭘까? 같이 사는 게 효도일까? 돈을 주는 게 효도일까? 아니에요. 효도는 사람으로 대하는 거더라고요. 존중하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약하다고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라고 생각해요. 돈 많이 주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줘도 사람 취급 안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작은 방에서 혼자 살아도 존중받으면서 사는 게 낫죠. 오늘도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방에서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는 제 삶이니까요.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고 밥하고 국 데우고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누구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뭘 다르게 할까? 아마 처음부터 아들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집도 팔지 않고 돈도 넘기지 않았겠죠.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착각하며 살았을 테니까요. 아들이 제 자식이라고 저를 사랑한다고 믿으며 살았을 거예요. 차라리 진실을 안 게 다행이에요. 늦게라도 알았으니까요. 요즘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를 해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인들을 돕는 일이죠. 법률 상담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해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그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드려요. 그분들은 저를 보며 말해요. 당신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나도 싸워볼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럴 때마다 뿌듯해요.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밤이 되면 저는 창가에 앉아 있어요. 별을 보면서 남편 생각을 하죠. 여보, 우리 잘 살았죠? 힘들었지만 끝까지 버텼잖아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래, 수고했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바람 소리에 섞여서 남편 목소리가 들려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 덕분에 저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끝까지 지켜준 거죠.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도 해가 떴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했죠.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라는 걸, 효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거라는 걸. 나이가 들었다고, 약하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존중받을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 인간답게 대우받을 권리.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자식한테 배신당했나요? 재산을 빼앗겼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싸울 수 있어요. 저처럼요. 법이 있어요. 변호사가 있어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약하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에겐 아직 싸울 권리가 있어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효도란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나이 든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존경해야 해요. 평생 살아온 그 세월을, 그 경험을, 그 지혜를 존중해야 하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힘든 일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 같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해결해요. 감사합니다.